겁나면 물러나. 이건 쇼야. 사례내는 칼바람이 거친 숨소리를 집어삼켰다. 눈보라가 뺨을 때리는 감각은 마치 수천 개의 유리 조각이 피부를 파고드는 듯했다. 해발 400m, 태백산맥의 칼날 능선 위는 인간의 존재를 허락하지 않는 하얀 지옥 그 자체였다. 새하얀 눈과 회색빛 하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세상. 그곳에서 미 육군 레인저 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한 엘리트 에블린 카터 대위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그녀의 금발 머리카락은 방한모 밖으로 나와 혹독한 바람에 흩날렸지만 그 푸른 눈동자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마치 눈의 여왕처럼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닿은 곳은 깎아지른 듯한 빙벽 아래, 아득한 절벽 너머에 위치한 가상의 적진이었다. 이번 한미연합 동계 특수전 훈련, 프로스트바이트 서펜트 작전의 최종 목표 지점이었다. 문제는 그곳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수직에 가까운 70m짜리 빙벽을 레펠로 하강하는 것뿐이라는 점이었다. 그것도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몰아치는 눈보라 속에서. 대위님, 이건 미친 짓입니다. 시야 확보가 전혀 안 됩니다. 바람도 너무 강합니다. 자일이 꼬이거나 대원 중 한 명이 빙벽에 부딪히기라도 하면 즉시 중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07 특임대 소속의 하태준 상사가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제동을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카터 대위처럼 크거나 날카롭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주변의 공기마저 짓누르는 듯했다. 15년간 설산과 빙벽을 집처럼 드나들었던 베테랑의 경험이 온몸으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의 낡고 해진 방한복과 달리 카터 대위의 최신형 고어텍스 군복은 아직 빳빳했다. 마치 카탈로그에서 막 튀어나온 모델 같았다. 카터는 어이없다는 듯 하 상사를 쳐다봤다. 유창하지만 차가운 억양이 섞인 한국어가 그의 헬멧을 때렸다. 하 상사, 지금 나한테 전술을 가르치는 건가? 내 계산으로는 성공 확률 92%야. 최신 기상 예측 장비와 대원들의 생체 신호까지 전부 고려한 결과라고. 당신의 그 감이라는 것보다 내 데이터가 훨씬 정확해. 데이터는 바람의 변덕이나 얼음의 균열까지 계산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기다려야 합니다. 최소한 눈보라가 조금이라도 잦아들 때까지는. 하태준이 다시 한번 간언했지만 카터의 푸른 눈에는 경멸의 빛이 스쳤다. 그녀에게 이 훈련은 생존이 아니라 평가였다. 워싱턴 국방부에서 온 평가관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한국군 특수부대의 구식 전술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완벽한 무대였다. 그리고 그 무대의 클라이맥스를 망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겁나면 물러나. 하상사, 이건 쇼야. 가장 완벽하고 화려한 쇼. 당신 부대원들은 내 지시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도록 교육받았을 텐데. 그녀는 하태준의 어깨 너머로 시선을 옮겼다. 그곳에는 앳된 얼굴의 박지훈 일병이 긴장한 표정으로 자일의 카라비너를 걸고 있었다. 입대 전 산악 동호회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이번 하강조의 선봉으로 뽑힌 어린 병사였다. 박일병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며 하태준을 향했다. 마치 괜찮을 거라는 확인을 구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하태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었다. 안 돼? 가지마. 그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카터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박일병, 준비됐나? 5초 뒤 하강 개시한다. 목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교본 그대로 넷. 알겠습니다. 박지훈 일병은 입술을 깨물고 하태준의 시선을 피했다. 군인에게 명령은 생명이었다. 그는 하태준의 경고와 카터의 명령 사이에서 후자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빙벽 가장자리에 섰다. 발 아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하얀 심연이었다. 하강 카터의 외침과 함께 박일병의 몸이 절벽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팽팽하게 당겨진 자일이 바람 속에서 위태롭게 떨렸다. 하태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턱 근육이 꿈틀거렸다. 그의 감각이 뼛속까지 스며든 전장의 본능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제발, 제발 무사해라. 처음 10m는 순조로웠다. 박일병의 모습은 곧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고 오직 자일의 미세한 움직임만이 그가 살아있음을 알려주었다. 카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역시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 구식 베테랑의 두려움 따위는 최첨단 과학과 엘리트의 결단력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목에 찬 스마트워치를 내려다보며 하강 속도와 박일병의 심박수를 체크했다. 모든 것이 완벽한 통제하에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섬뜩한 파열음이 눈보라를 찢었다. 팽팽하던 자일이 갑자기 느슨해지는 것이 느껴졌다. 하태준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뭐야 카터가 당황하며 소리쳤다. 그녀의 데이터에는 없던 소리였다. 하태준은 반사적으로 절벽 가장자리로 달려가 몸을 던지듯 엎드렸다. 아래를 내려다보았지만 보이는 것은 휘몰아치는 눈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보았다. 끊어진 자일의 끝부분이 뱀처럼 허공을 채찍질하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바람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한 젊은 병사의 비명이 그의 고막을 찢었다. 아악 비명은 순식간에 눈보라에 집어삼켜졌다. 모든 것이 찰나에 일어났다. 하태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박일병을 지탱하던 생명줄이 그의 세상이 끊어졌다. 보고에 무슨 상황이야? 카터가 패닉에 빠져 소리쳤다. 그녀의 완벽한 쇼가 악몽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하태준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다. 분노도, 슬픔도, 절망도 아닌 모든 감정이 증발해버린 듯한 무서운 침묵이 그의 얼굴을 덮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카터에게 다가갔다. 그의 발걸음은 눈 위를 걷는 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마치 먹잇감을 향해 다가가는 최상위 포식자처럼 카터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하태준의 눈빛이 변해 있었다. 조금 전까지 우려와 걱정이 담겨 있던 군인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고 어두운 야수의 눈이었다. 그 눈빛은 그녀의 데이터가, 그녀의 계급장이, 그녀의 모든 엘리트 의식이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하태준은 카터의 바로 앞에서 멈춰섰다. 그리고 얼음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하지만 똑똑히 들릴 만큼 명확하게 속삭였다. 이건 쇼가 아닙니다. 대위님, 전장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방금 내 부하를 죽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사형 선고처럼 차갑게 울려 퍼졌다. 하얀 지옥의 한가운데서 한 베테랑의 분노가 이제 막 진짜 전쟁의 서막을 열고 있었다. 다음 편에서는 동료를 구하기 위해 모든 규칙을 깨부수는 하태준 상사와 자신의 실수를 마주하게 된 카터 대위의 위험한 동행이 시작됩니다. 과연 그들은 눈보라 속에서 박일병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하태준 상사의 마지막 말은 얼어붙은 대기를 가르는 칼날 같았다. 그 말에 담긴 차가운 분노와 살기는 눈보라보다 더 혹독하게 에블린 카터 대위의 온몸을 꿰뚫었다. 그녀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원초적인 공포에 숨을 쉴 수 없었다. 웨스트 포인트의 어떤 훈련도, 아프가니스탄의 어떤 실전도 이런 종류의 감정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 그것은 계급이나 직책, 심지어 총구 앞에서조차 느낄 수 없는 한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순수한 분노였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무게가 단순히 훈련 실패가 아님을, 한 병사의 생명과 그를 지키지 못한 한 베테랑의 꺾인 자존심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의 이성은 여전히 패닉 상태를 인정하길 거부했다. 헛소리마. 상사 사고였어. 훈련 중에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지금은 감정적으로 대처할 때가 아니야. 즉시 본부에 구조 헬기를 요청하고. 헬기요. 하태준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는 듯 공허했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검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이 눈보라 속에 헬기가 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설사 뜬다고 해도 이 기상 속에서 박일병을 찾아낼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대위님의 그 잘난 데이터로는 0, 1% 아니면 0, 1%.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냉소는 에블린의 뺨을 후려치는 것보다 더 아팠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가 옳았다. 이 기상 악화 속에서 헬기 구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기다리는 것은 곧 박지훈 일병의 죽음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나는 간다. 하태준이 짧게 말했다. 그는 더 이상 에블린의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방한복 가슴 주머니에서 작은 나침반과 접이식 등산용 지도를 꺼냈다. 그리고 허리에 맨 배낭에서 보온병과 비상식량, 그리고 여분의 자의를 꺼내 점검하기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군더더기가 없었다. 마치 수백 번은 반복했던 기계적인 동작처럼 그의 손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챙기고 있었다. 어딜 가겠다는 거야? 단독 행동은 군법 위반이야. 상사 당장 멈춰. 에블린이 상관으로서의 권위를 내세우며 소리쳤다. 하지만 하태준은 돌아보지도 않은 채 대답했다. 군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있는 겁니다. 죽이기 위해 있는 게 아니고. 당신은 여기서 그 좋아하는 데이터나 분석하면서 구조 헬기나 기다리시죠. 나는 내 부하를 찾으러 갑니다. 살았든 죽었든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포기 못합니다. 그의 말은 에블린에게 더 이상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그는 이미 그녀를 자신의 지휘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무전기에서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지휘본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파팀, 알파팀, 응답하라. 현재 기상 악화로 헬기 출동. 불가 조난자 수색은 눈보라가 잦아드는 대로 재개한다. 현 위치에서 대기하며 안전을 확보하라. 이상 본부의 명령은 명확했다. 기다리라는 것. 에블린의 얼굴에 잠시 안도의 빛이 스쳤다. 자신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면죄부를 받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들었지? 상사본부 명령이야. 기다리라고 하지만 하태준은 무전기를 끄지도 않은 채 마지막 장비를 챙겨 몸을 일으켰다. 그는 에블린을 스쳐 지나가며 그녀의 귓가에 얼음 같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당신은 명령 뒤에 숨어서 편히 기다리십시오. 하지만 나는 압니다. 저 아래서 내 부하가 1분 1초마다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지를. 체온이 떨어지고 공포에 질려 마지막 순간에는 가족을 떠올리며 눈을 감겠지. 당신의 쇼 때문에. 그의 마지막 말은 비수처럼 에블린의 가슴에 박혔다. 쇼. 그녀가 뱉었던 그 단어가 부메랑처럼 돌아와 그녀의 양심을 난도질했다. 그녀가 잠시 주춤하는 사이 하태준의 모습은 이미 눈보라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그는 빙벽을 우회하는 더 위험하지만 유일한 능선길을 따라 주저없이 걸어가고 있었다. 그때 에블린의 무전기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그녀의 직속상관인 미군 지휘관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카터 대위 방금 보고받았다. 내 오만한 판단이 병사 한 명을 사지로 몰아넣었다고. 707 부대에서 하태준 상사가 단독으로 구조에 나섰다는 보고도 들어왔다. 이건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야. 죄송합니다. 대령님, 하지만 기상이. 닥쳐. 지금부터 내게 명령한다. 카터 당장 하상사를 따라가 그를 지원하고 무슨 수를 써서든 두 사람 모두를 살아서 데리고 복귀해. 만약 그들 중 한 명이라도 잘못되면 내 군 생활은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해라. 알겠나? 알겠습니다. 에블린은 입술을 깨물었다. 결국 그녀에게도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이것은 책임이었다. 그녀가 시작한 재앙을 그녀 스스로 수습해야만 했다. 그녀는 욕설을 내뱉으며 자신의 배낭을 고쳐 썼다.
최신형 GPS와 위성 전화기, 첨단 장비로 가득 찬 배낭이었지만 지금은 그 어떤 것도 든든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하태준이 사라진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다. 거친 눈발이 그녀의 시야를 가렸고 바람은 마치 거대한 손처럼 그녀의 몸을 밀쳐냈다. 얼마나 걸었을까? 그녀는 겨우 수십 미터 앞에서 묵묵히 눈을 헤치며 나아가는 하태준의 뒷모습을 발견했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꾸준했다. 마치 눈 위에 길을 내는 제설차처럼.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림 없이 나아가고 있었다. 같이 가. 상사이건 명령이야. 에블린이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다. 하태준은 잠시 멈춰서서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따라오려면 조용히 따라오십시오. 내 방식에 토달 생각 말고. 그것이 그가 내뱉은 전부였다. 두 사람의 기묘하고 위험한 동행이 그렇게 시작되었다. 에블린은 그의 뒤를 따랐다. 그녀는 웨스트포인트에서 배운 모든 설산 극복 기술을 총동원했다. 아이젠을 박는 각도, 피켓을 찍는 위치, 호흡법까지. 그녀는 교본에 나오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수행하려 했다. 하지만 하태준의 움직임은 그녀가 배운 것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는 마치 짐승처럼 본능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길을 찾아냈다. 바람의 방향을 읽고 눈의 질감을 파악하며 발밑에 숨겨진 크레바스를 귀신처럼 피해갔다. 그쪽은 위험해. GPS상으로는 이쪽이 더 안전한 루트야. 에블린이 소리쳤지만 하태준은 그녀의 말을 무시했다. 그는 손가락으로 저 멀리 능선 너머를 가리켰다. 바람이 저쪽에서 불어오고 있습니다. 저 능선 위쪽은 지금 눈사태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당신 GPS는 눈의 무게까지는 계산 못할 겁니다. 말도 안 돼. 내 장비는 미 국방부 최신구로.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멀리서 우르르릉 하는 지축을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에블린이 가리켰던 그 능선 쪽이었다. 거대한 흰색 먼지 구름이 산비탈을 따라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눈사태였다. 만약 그녀의 고집대로 그 길을 택했다면 지금쯤 그들은 수십 톤의 눈 더미 아래에 깔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이다. 에블린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 광경을 쳐다보았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녀의 데이터가, 그녀의 과학이 틀렸다. 그리고 저 남자의 감이 옳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오만함에 균열이 가는 것을 느꼈다. 하태준은 아무 말 없이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덤덤했다. 그 침묵이 에블린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제 아무 말 없이 그의 뒤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의 넓은 등은 마치 거대한 산맥처럼 듬직해 보였다. 하지만 그 등은 결코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오직 사라진 부하를 향한 집념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 몰랐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이 단순히 혹독한 자연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의 발자국을 뒤쫓는 또 다른 위협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우르르릉 쾅 지축을 뒤흔드는 굉음은 아직도 귓가에서 생생했다. 에블린 카터 대위는 수십 톤의 눈덩이가 산비탈을 집어삼키는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만약 1분만, 아니 30초만 먼저 그 길로 접어들었다면 지금쯤 자신은 저 하얀 무덤 아래 차가운 얼음 조각이 되어 있을 터였다. 웨스트포인트에서 배운 모든 이론, 미 국방부가 자랑하는 최첨단 GPS 시스템,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었다. 그녀가 감이라고 비웃었던 저 남자의 원시적인 본능이 수많은 전장을 거치며 단련된 야생의 감각이 자신을 살린 것이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며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녀는 주저앉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눌렀다. 하태준 상사는 눈사태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를 잠시 바라볼 뿐 어떤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매일 아침 창밖 풍경을 보는 것처럼 덤덤한 표정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 무심한 태도가 에블린에게는 그 어떤 질책보다 더 날카로운 비수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그의 뒤를 따랐다. 이제 그녀의 머릿속에서 상관이라는 단어는 희미해지고 있었다. 이 하얀 지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계급장이 아니라 저 남자의 등을 믿어야만 했다. 그들의 침묵의 행군은 계속되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고 기온은 영하 20도 아래로 곤두박질 쳤다. 방한복을 뚫고 들어오는 냉기는 뼈를 시리게 만들었다. 에블린은 이를 악물고 버텼다. 레인저 스쿨에서 받았던 혹한기 훈련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그때는 통제된 환경이었고 언제든 포기하면 따뜻한 막사로 돌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포기는 곧 죽음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하태준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그는 허리를 숙여 눈 위에 찍힌 희미한 흔적을 살폈다. 왜 그래 또 눈사태라도? 에블린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하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흔적입니다. 그는 장갑을 낀 손가락으로 눈 위에 파인 자국을 조심스럽게 쓸었다. 그곳에는 일반적인 발자국과는 다른 길고 깊게 팬 자국과 함께 붉은 점들이 얼어붙어 있었다. 에블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박일병이 추락하면서 바위에 부딪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끌린 자국입니다. 다리를 다쳐서 기어서 이동한 겁니다. 멀리 못 갔을 겁니다. 하태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희미한 희망이 깃들었다. 살아있다. 박지훈 일병은 아직 살아있다. 그는 나침반을 다시 확인하고 핏자국이 이어진 방향으로 속도를 높였다. 에블린도 정신을 차리고 그의 뒤를 바짝 쫓았다. 핏자국은 얼마 가지 않아 거대한 바위 절벽 앞에서 끊겨 있었다. 절벽 아래에는 바람을 막아주는 작은 동굴 같은 공간이 움푹 파여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한 젊은 병사가 눈더미에 반쯤 파묻힌 채 쓰러져 있었다. 지우나 하태준이 소리치며 달려갔다. 에블린도 그 뒤를 따랐다. 박지훈 일병이었다. 그의 군복은 찢어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파랗게 질려 있었다. 오른쪽 다리는 기괴한 각도로 꺾여 있었고 부러진 뼈가 군복 바지를 뚫고 나올 듯 툭 튀어나와 있었다. 개방골절이었다. 그는 미동도 없었다. 마치 죽은 사람처럼. 박일병 정신 차려. 하태준은 박일병의 뺨을 때리며 그의 이름을 불렀다. 에블린은 떨리는 손으로 박일병의 목에 손가락을 가져다 댔다. 맥박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차가운 피부 아래 아주 미약하지만 규칙적인 고동이 느껴졌다. 살아있어. 맥박이 뛰어. 에블린이 외쳤다. 하태준은 즉시 박일병의 상태를 살피기 시작했다. 그의 손놀림은 노련한 의사처럼 침착하고 정확했다. 의식불명, 심각한 저체온증, 오른쪽 다리 개방골절, 출혈도 심합니다. 이대로 두면 30분 안에 쇼크사할 수 있습니다. 하태준의 진단은 냉정하고 절망적이었다. 빨리 본부에 연락해서. 에블린이 위성 전화기를 꺼내려 했지만 하태준이 그녀의 손을 막았다. 소용없습니다. 이 눈보라 속에선 헬기도 수색대도 여기까지 접근 못합니다. 우리가 직접 해야 합니다. 뭘 직접 해? 여긴 아무것도 없어. 의료 장비도 없는데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에블린이 절규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다. 불가능해. 우린 다 죽을 거야. 하지만 하태준은 그녀의 절망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배낭을 열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첨단 의료 장비가 아니었다. 보온병, 압박붕대, 작은 접이식 칼, 그리고 라이터. 그게 전부였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걸 잘 보고 배우십시오. 대위님, 이게 당신이 교본에서 절대 배울 수 없는 진짜 생존술입니다. 그는 먼저 보온병을 열어 뜨거운 물을 거지에 적셨다. 그리고 박일병의 꺾인 다리 주변에 찢어진 군복을 조심스럽게 잘라냈다. 시뻘건 피와 함께 하얀 뼈 조각이 드러났다. 끔찍한 광경에 에블린은 저도 모르게 얼굴을 찡그렸다. 하태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뜨거운 물수건으로 상처 주변의 눈과 흙을 닦아냈다. 소독약이 없으니 감염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 그 다음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적당한 굵기의 나뭇가지 2개를 주워왔다. 그리고 접이식 칼로 나뭇가지를 박일병의 다리 길이에 맞춰 잘라냈다. 부목이었다. 대위님, 이쪽 다리를 잡아주십시오. 내가 뼈를 맞출 겁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뼈를 맞춘다고 지금 여기서 마취도 없이 에블린은 기겁했다. 의학적으로 미친 짓이었다. 쇼크를 유발할 수 있는 극도로 위험한 행동이었다. 이대로 두면 과다출혈로 죽습니다. 부러진 뼈가 동맥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태준은 박일병의 발목과 무릎 위쪽을 단단히 잡았다. 그리고 에블린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나, 둘, 셋. 그는 짧은 기압과 함께 있는 힘껏 다리를 잡아당겼다. 으르륵 뼈가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났다. 의식을 잃었던 박일병이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몸을 뒤틀었다. 꽉 잡아 하태준이 소리쳤다. 에블린은 눈을 질끈 감고 거의 본능적으로 박일병의 몸을 짓눌렀다. 몇 초간의 사투 끝에 기괴하게 꺾여 있던 다리가 간신히 일자로 펴졌다. 하태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그는 재빨리 만들어둔 부목을 다리에 대고 압박붕대로 단단히 고정했다. 응급처치는 끝났지만 박일병의 상태는 여전히 위중했다. 그의 숨소리는 희미했고 입술은 새파랗게 변해 있었다. 이제 어떡하지? 에블린이 망연자실한 목소리로 물었다. 하태준은 대답 대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보라는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은 눈을 쏟아내며 세상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해가 저물고 있었다. 산의 밤은 도시보다 훨씬 빨리 찾아온다. 그리고 설산의 밤은 죽음의 다른 이름이었다. 이대로 밤을 맞으면 우리 셋 다 얼어 죽습니다. 바람을 피할 곳을 찾아야 합니다. 그는 박일병을 들쳐 업을 준비를 했다. 하지만 부상당한 성인 남성을 업고 이 눈보라 속을 이동하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저기 동굴이 있어. 에블린이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들이 있던 바위 절벽에서 멀지 않은 곳에 덤불로 가려진 작은 동굴 입구가 보였다. 마치 신이 그들을 위해 마련해둔 마지막 피난처 같았다. 좋아, 저기로 간다. 하태준은 박일병을 등에 업었다. 엄청난 무게에 그의 무릎이 휘청거렸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에블린도 정신을 차리고 장비들을 챙겨 그의 뒤를 따랐다. 동굴은 생각보다 깊고 아늑했다. 적어도 살을 내는 칼바람은 막아주었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일렀다. 동굴 안의 공기는 바깥만큼이나 차가웠다. 이대로 있다가는 저체온증으로 서서히 죽어갈 것이다. 불이 필요했다. 하지만 젖은 나뭇가지로 불을 피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절망적인 상황. 에블린은 이제 모든 희망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때 하태준이 자신의 배낭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작은 비닐봉지에 담긴 하얀 가루와 검은 돌멩이 몇 개였다. 그것을 본 에블린의 눈이 커졌다. 저것은 그녀가 교본에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생존의 도구였다. 그리고 그 도구는 잠시 후 이 얼어붙은 동굴 안에서 기적의 불꽃을 피워 올리게 될 것이었다. 동굴 안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바깥 세상은 온통 하얀 눈보라가 지배하는 광란의 무대였지만 동굴 안은 모든 소리가 차단된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오직 세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바닥으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이 간헐적으로 정적을 깰 뿐이었다. 박지훈 일병은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한 채 파랗게 질린 얼굴로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의 생명은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에블린 카터 대위는 무력감에 휩싸여 차가운 동굴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가 자랑하던 모든 지식과 장비는 이 원시적인 절망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 그때
하태준 상사가 묵묵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자신의 방수 판초우이를 벗어 바닥에 깔고 그 위에 박일병을 조심스럽게 눕혔다. 그리고 자신의 전투조끼와 방한복 상의까지 벗어 박일병의 몸 위를 덮어주었다.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추위 속에서 상체를 탈의하는 것은 극도로 위험한 행동이었다. 하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부상으로 인해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진 박일병을 살리는 것이 최우선이었다. 얇은 내에 한 장만 걸친 그의 단단한 상체 위로 근육들이 추위에 수축하며 꿈틀거렸다. 뭐 하는 거야? 그러다 당신까지 저체온증으로 죽을 거야. 에블린이 경악하며 소리쳤다. 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불입니다. 불만 피우면 체온은 다시 올릴 수 있습니다. 하태준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며 아까 배낭에서 꺼낸 작은 비닐봉지를 열었다. 그 안에는 하얀 가루가 들어 있었다. 그는 동굴 안쪽, 비교적 마른 바닥에 작은 나뭇가지들을 모아 불쏘시개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위에 하얀 가루를 조심스럽게 뿌렸다. 그게 뭐야? 화약 에블린이 물었다. 과망간산 칼륨입니다. 비상용 정수제이자 강력한 산화제죠. 그는 주머니에서 검은 돌멩이처럼 보이는 것을 꺼냈다. 이건 차로 페로시리엄 막대, 부싯돌보다 훨씬 강한 불꽃을 만들어냅니다. 이 두 개만 있으면 젖은 나무로도 불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의 설명은 마치 과학 실험을 하는 교수처럼 차분했다. 그는 차로 막대를 칼등으로 강하게 긁었다. 치익 섬광 같은 밝은 불꽃이 튀며 하얀 가루 위로 떨어졌다. 화르륵 순간 하얀 가루가 보라색 불꽃을 내며 격렬하게 타올랐다. 강력한 산화작용이 젖은 나뭇가지의 수분을 순식간에 증발시키며 불을 붙인 것이다. 에블린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교본에는 없었다. 그녀가 배운 생존술은 마른 나무와 부싯돌을 이용하는 원시적인 방식뿐이었다. 화학약품과 특수 소재를 이용해 악조건 속에서 불을 만들어내는 이 기술은 그녀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작게 피어오른 불꽃은 하태준의 능숙한 손길 아래 금세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이 되었다. 주황색 불빛이 어두운 동굴 안을 환하게 비추었고 따뜻한 온기가 얼어붙은 공기를 녹이기 시작했다. 에블린은 자신도 모르게 모닥불 쪽으로 몸을 당겨 앉았다. 얼었던 손끝이 녹으면서 찌릿한 감각이 돌아왔다. 살아있다는 실감이 들었다. 대단하네, 정말 대단해. 그녀가 진심으로 감탄하며 중얼거렸다. 하태준은 대답 대신 눈 녹인 물을 담은 반합을 불 위에 올렸다. 그리고 배낭에서 인삼과 대추가 들어있는 작은 약초 주머니를 꺼내 물에 넣었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차입니다. 박일병에게 먹여야 합니다. 그는 잠든 박일병의 고개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식힌 약초차를 조금씩 입에 흘려 넣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의 모든 행동은 헌신적이고 숙련되어 있었다. 에블린은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조금 전까지 자신을 얼어붙게 만들었던 그 분노에 찬 야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는 남자는 동료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따뜻한 보호자였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그토록 증명하고 싶었던 엘리트의 모습이 사실은 눈앞에 저 남자에게 있었다는 것을. 진정한 엘리트는 최첨단 장비나 화려한 구호가 아니라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해결책을 찾아내고 자신보다 동료의 생명을 우선시하는 저런 모습이라는 것을.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자신의 오만함이 들이싸운 완벽한 쇼를 보여주려던 그 유치한 욕심이 한 병사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갔다. 미안해. 에블린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모닥불 타는 소리에 묻힐 만큼 작은 소리였지만 하태준은 들었다. 그는 그녀를 돌아보았다. 불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그을음으로 얼룩져 있었다. 사과는 박일병이 깨어나면 직접 하십시오. 나한테 할 필요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더 이상 차갑지는 않았다.
깨어날까? 그가 살 수 있을까? 살 겁니다. 내가 반드시 살릴 겁니다. 그의 단호한 대답에 에블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흘렀다. 동굴 밖은 완전히 어두워졌고 눈보라는 밤새도록 울부짖었다. 두 사람은 교대로 박일병의 곁을 지키며 그의 체온을 확인하고 뜨거운 차를 먹였다. 하태주는 에블린에게 먼저 잠을 자라고 했지만 그녀는 거절했다. 죄책감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당신은 왜 군인이 됐어? 어색한 침묵을 깨고 에블린이 물었다. 하태주는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지키고 싶었습니다. 누구를? 국가를? 아니요. 그냥 내 사람들, 내 가족, 내 동료. 내가 힘이 없어서 누군가를 잃는 경험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부대에 지원했습니다. 강해지면 뭐든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깊은 쓸쓸함이 묻어났다. 에블린은 그의 말에서 과거의 상처를 엿볼 수 있었다. 당신은 어째서 군인이 됐습니까? 당신 같은 사람은 다른 길도 많았을 텐데. 이번에는 하태준이 물었다. 에블린은 씁쓸하게 웃었다. 증명하고 싶었어.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 집안은 대대로 군인 집안이야.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오빠들도 모두 장군이었지. 하지만 나만은 달랐어. 딸이라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항상 무시당했지. 넌 그냥 좋은데 시집이나 가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 그래서 보란듯이 웨스트포인트에 갔고 레인저 스쿨까지 수료했어. 누구보다 완벽해야 했고 누구보다 강해야 했어. 실수 따위는 용납되지 않았지. 이번 훈련도 나에게는 그 증명의 연장선이었어. 그녀의 고백에 하태주는 비로소 그녀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의 오만함은 사실 두려움의 다른 표현이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약하게 보일 것에 대한 두려움.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이유로 강해져야만 했다.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증명하기 위해서. 고요한 동굴 안, 타오르는 모닥불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 사이에는 낯선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었다. 계급도, 국적도, 성별도 사라진 채 오직 상처 입은 두 영혼만이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다. 밤이 깊어졌다. 에블린은 자신도 모르게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하태주는 말없이 자신의 어깨를 내어주었다. 에블린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넓고 단단한 어깨였다. 낯선 남자에게 이렇게 의지하는 것은 처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다. 그의 채취와 모닥불의 나무 타는 냄새가 섞여 잠을 재촉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동굴 밖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하태준의 눈이 번쩍 뜨였다. 눈보라 소리가 아니었다. 뭔가 금속성의 것이 눈 위를 스치며 다가오는 소리. 그리고 아주 희미한 사람들의 말소리. 구조대일까? 아니었다. 구조대의 움직임과는 달랐다. 훨씬 은밀하고 조심스러운 접근이었다. 그의 온몸에 경고등이 켜졌다. 야수의 본능이 위험을 감지했다. 그는 잠든 에블린을 조심스럽게 깨웠다. 그리고 손가락을 입술에 가져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동굴 입구 밖. 어둠 속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위협이 그들을 향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쉬익, 쉬익. 눈 위를 미끄러지듯 다가오는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다. 그것은 일반적인 등산객의 발소리가 아니었다. 눈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특수 설피 쉐피를 착용한 전문가의 움직임이었다. 하태준 상사의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다. 15년의 군 생활 동안 그의 생명을 수없이 구했던 동물적인 직감이 지금 최고 수준의 경보를 울리고 있었다. 저것은 아군이 아니다. 그렇다면 적이다. 하지만 왜 이 혹한의 설산, 고립된 훈련 구역에 적이 나타날 이유가 무엇인가? 그는 잠에서 막 깨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는 에블린 카터 대위의 입을 손으로 막고 자신의 몸 뒤로 그녀를 숨겼다. 그리고 다른 손으로는 활활 타오르던 모닥불 위로 재빨리 눈을 한 움큼 퍼부었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꺼지면서 동굴 안은 다시 짙은 어둠에 잠겼다. 갑작스러운 어둠에 에블린이 놀라 숨을 컵들이켰지만 하태주는 그녀의 어깨를 강하게 쥐며 진정시켰다. 그의 눈은 이미 어둠에 완벽하게 적응해 있었다. 그는 동굴 입구 쪽 바위 틈에 몸을 밀착시키고 바깥의 동태를 살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굴 입구 밖으로 검은 그림자 3개가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모두 머리부터 발끝까지 흰색 위장복을 입고 있었고 등에는 소총으로 보이는 길쭉한 물체를 메고 있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유령처럼 조용하고 신속했다. 일반 군인이나 구조대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은밀했다. 그들은 주변을 경계하며 무언가를 찾는 듯 두리번거리다. 이내 동굴 쪽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더 깊은 산속으로 사라졌다. 그림자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하태주는 긴 숨을 내쉬었다. 그의 등은 식은 땀으로 축축했다. 방금 저 사람들 누구야? 우리 측 수색대 아니었어. 에블린이 어둠 속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닙니다. 복장과 장비가 우리 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제 스페츠나즈 위장복과 VSS 저격소총으로 보입니다. 비공식적으로 활동하는 용병이거나 북측의 특수부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라고 북한군 그들이 왜 여기에? 에블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한미연합훈련 중에 북한군과 마주치다니. 이것은 단순한 조난 사고가 아니라 심각한 안보 위기 상황이었다. 아마도 이번 훈련 중에 테스트하기로 했던 그것 때문일 겁니다. 하태준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그것. 에블린은 그 단어의 의미를 즉시 알아차렸다. 이번 훈련의 진짜 목적. 바로 미 국방부가 극비리에 개발한 차세대 통신 교란 장치. 에코실드의 필드 테스트였다. 반경 5Km 내의 모든 전자통신을 마비시키고 아군의 통신망만 선택적으로 유지시키는 혁신적인 장비. 만약 이 장비가 적의 손에 들어간다면 전장의 판도를 뒤바꿀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가 될 터였다. 설마 박일병이 추락할 때 그 장비가 함께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일병은 통신병으로 그 장비를 직접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추락 지점 어딘가에 장비가 떨어져 있을 겁니다. 저들은 그것을 회수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박일병의 사고는 어쩌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일지도 모른다. 적들은 훈련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가장 취약한 순간을 노려 장비를 탈취하려 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이 산 어딘가에 있을 장비와 그 장비의 마지막 위치를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생존자들을 찾아 혈안이 되어 있을 터였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이제 그들의 적은 혹독한 자연뿐만이 아니었다. 고도로 훈련받은 무장한 적들이 그들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다. 어떡하지? 당장 본부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해. 에블린이 다급하게 위성 전화기를 찾았지만 하태준이 그녀를 제지했다. 무모한 짓입니다. 지금 통신을 시도하면 저들이 우리 위치를 즉시 역탐지할 겁니다. 저들은 아마 휴대용 전파 탐지기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통신을 켜는 순간 우리는 광고판에 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이대로 가만히 앉아서 죽으라는 거야. 아니요.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저들이 장비를 찾기 전에 우리가 먼저 찾아내서 파괴해야 합니다. 파괴한다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수십억 달러짜리 프로젝트야. 에블린이 기겁했다. 그녀에게 에코실드는 자신의 경력과 직결된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하태준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장비와 부하의 목숨 중에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부하를 택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셋의 목숨이 그 고철 덩어리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의 말에 에블린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그가 옳았다. 이 상황에서 장비를 지키려는 것은 어리석은 욕심일 뿐이었다. 날이 밝는 대로 이동합니다. 밤에 움직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저들은 야간 투시 장비를 가지고 있을 테니 우리가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일단 여기서 밤을 버텨야 합니다. 하태준은 다시 모닥불을 작게 피웠다.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동굴 입구에 판초 우위로 막을 쳤다. 온기가 돌아오자 긴장이 조금 풀렸다. 두 사람은 다시 침묵 속에 잠겼다. 하지만 이전의 어색한 침묵과는 달랐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조난자가 아니었다. 공동의 적을 마주한 전우였다. 하상사. 에블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은 사람을 죽여본 적 있어? 그녀의 질문은 뜬금없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기도 했다. 하태준은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대답이 없었다. 그의 얼굴 위로 과거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피와 화약 냄새, 동료의 절규, 그리고 차갑게 식어가던 적의 눈동자. 그는 그 모든 것을 다시 겪고 싶지 않아 군복을 벗고 이곳으로 왔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다시 전장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나는 있습니다. 한참 만에 그가 입을 열었다. 그리고 그 감각을 다시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과 박일병을 반드시 살려서 여기서 나갈 겁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의 목소리에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에블린은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강인함 뒤에 숨겨진 깊은 고뇌와 상처를 보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의 손등을 살며시 덮었다. 투박하고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지만 그 어떤 손보다 따뜻하고 믿음직스러웠다. 나도 당신을 도울게. 이제 더 이상 쇼가 아니야. 이건 우리의 전쟁이야. 그녀의 말에 하태준은 처음으로 그녀를 보며 아주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혹한의 설산에서 피어난 작은 온기였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 무섭게 그들은 떠날 채비를 했다. 박일병은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몸을 가누지 못했다. 하태준은 나뭇가지와 판초 우위를 이용해 눈썰매처럼 생긴 간이 들 것을 만들었다. 그리고 박일병을 그 위에 눕히고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에블린은 뒤에서 들것을 밀며 그를 도왔다. 그들의 목표는 하나였다. 적보다 먼저 에코 실드를 찾아내는 것. 하지만 그들의 앞길에는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이 동굴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눈 위에 찍힌 선명한 핏자국과 거대한 동물의 발자국을 발견했다. 그것은 늑대의 발자국이었다. 그리고 그 늑대들은 피 냄새를 맡고 이미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설원의 아침은 기만적일 만큼 고요했다. 밤새 세상을 집어삼켰던 눈보라는 거짓말처럼 멈췄고 구름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이 눈 위에 반사되어 세상을 온통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는 보이지 않는 죽음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다. 하태준 상사와 에블린 카터 대위는 간이 들 것에 실린 박지훈 일병을 끌고 조심스럽게 눈 덮인 숲속을 나아가고 있었다. 그들의 유일한 단서는 박일병이 추락 전에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장소. 바로 능선 아래의 거대한 고사목이었다. 에코실드는 아마 그 근처에 있을 터였다. 젠장, 이건 또 뭐야? 에블린이 눈살을 찌푸리며 나지막이 욕설을 내뱉었다. 그녀의 시선이 닿은 곳에는 방금 전까지 그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미지의 추격자들의 흔적과는 또 다른 종류의 위협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눈 위에 어지럽게 흩뿌려진 붉은 핏자국들, 그리고 그 핏자국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뻗어나간 거대한 짐승의 발자국. 일반적인 개의 발자국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깊었다. 늑대입니다. 하태준이 짧게 말했다. 그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났다. 이 근방은 민통선과 가까워서 야생 늑대들이 종종 출몰합니다. 문제는 놈들이 피 냄새를 맡았다는 겁니다. 그의 말이 가리키는 것은 명백했다. 박일병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 냄새. 그리고 어젯밤 그들이 마주쳤던 무장 괴한들과 교전이 있었을지도 모르는 흔적.
늑대들은 이 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피비린내 나는 사건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포식자들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굶주린 포식자들은 가장 약하고 쉬운 먹잇감, 바로 부상당한 박일병을 노리고 있을 터였다. 맙소사, 그럼 우리는 지금 사방에 적을 둔 셈이네. 하늘에서는 정체불명의 군인들이, 땅에서는 늑대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고 에블린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짙게 배어나왔다. 상황은 그야말로 설상가상, 진퇴양난이었다. 앞으로 나아가자니 미지의 적과 마주칠 위험이 있었고, 멈춰 서자니 굶주린 늑대떼의 표적이 될 판이었다. 그래서 더 서둘러야 합니다. 고사목까지는 약 km. 최대한 빨리 장비를 확보하고 방어에 유리한 장소를 찾아야 합니다. 하태준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들것을 끄는 속도를 높였다. 그의 등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했다. 에블린도 이를 악물고 그의 뒤를 따랐다. 이제 그녀에게 두려움은 사치였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움직여야만 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들은 마침내 능선 아래 거대한 고사목이 있는 분지에 도착했다. 수백 년은 좋게 되었을 법한 거대한 나무가 번개를 맞아 쓰러진 채 눈 속에 반쯤 파묻혀 있었다. 그리고 그 고사목 주변으로 박일병이 추락할 때의 충격으로 생긴 흔적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찢어진 낙하산 조각, 부서진 헬멧, 그리고 찾았다 에블린이 외쳤다. 고사목의 텅 빈 몸통 안에 군용 방수 더풀백에 담긴 에코실드가 처박혀 있었다. 다행히 외관상으로는 큰 손상이 없어 보였다. 일단 확보했다. 이제 빨리 이곳을 벗어나서 에블린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장비를 챙기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휙 바람을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에블린의 바로 옆 눈밭에 무언가 퍽하고 박혔다. 화살이었다. 나무로 만든 조잡한 화살이 아니라 카본 재질의 날카로운 사냥용 화살. 엎드려 하태준이 고함을 지르며 에블린의 몸을 덮쳤다. 두 사람은 눈밭 위로 몸을 날렸다. 동시에 숲속 사방에서 수십 발의 화살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다. 화살들은 소리 없이 눈밭에 박히며 그들의 주변을 에워쌌다. 총이 아니었다. 소리 없이 접근해서 활로 공격하는 방식. 이것은 정규군의 전술이 아니었다. 훨씬 더 교활하고 원시적인 사냥꾼들의 방식이었다. 젠장. 매복이었어. 하태준이 욕설을 내뱉으며 고사목 뒤로 몸을 숨겼다. 에블린과 박일병도 그의 뒤를 따라 간신히 엄폐했다. 어떻게 된 거야? 그들은 총을 가지고 있었잖아. 에블린이 패닉에 빠져 물었다. 다른 놈들입니다. 어젯밤에 그들과는 다른 그룹이야. 이 산에는 우리가 모르는 세력들이 더 있었던 겁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숲속에서 흰색 위장복을 입은 남자 대여섯 명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총 대신 컴파운드 보호라는 강력한 기계식 활을 들고 있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늑대처럼 조용하고 민첩했다. 그들은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왔다. 순순히 장비를 넘기면 목숨은 살려주지. 그들 중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유창한 영어로 말했다. 그의 얼굴은 방한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지만 눈빛은 살기로 번뜩였다. 너희들은 누구냐? 하태준이 소리쳤다. 우리를 알 필요는 없다. 너희가 가진 그것만 넘기면 돼. 어차피 너희 같은 군인 나부랭이들이 감당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니까. 남자는 비웃으며 활 시위를 당겼다.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하태준은 품에서 유일한 무기인 권총을 꺼내 들었다. 하지만 상대는 여섯. 엄폐물도 마땅치 않은 눈밭에서 정면으로 맞서기에는 절대적으로 불리했다. 에블린. 하태준이 나지막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내 권총엔 총알이 8발 남았다. 내가 저들의 시선을 끄는 동안 당신은 박일병과 장비를 데리고 저쪽 계곡 아래로 무조건 뛰어. 뒤돌아보지 말고. 그것은 자살 명령이나 다름없었다. 혼자 남아 6명의 무장한 적을 상대하겠다는 뜻이었다. 싫어 같이 싸워야 해. 당신 혼자 두고 갈 수 없어. 에블린이 그의 팔을 잡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 오만한 장교가 아니었다. 동료를 버리고 혼자 살아남는 것은 그녀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건 명령입니다. 당신은 민간인이 아니라 미군 대위야. 장비를 지키고 부하를 살리는 게 당신의 임무야. 내 목숨보다 그게 더 중요해. 하태준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는 에블린의 손을 뿌리치고 고사목 밖으로 몸을 내보일 준비를 했다. 바로 그때였다. 크르르릉 숲의 정적을 깨고 낮고 위협적인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다. 하태준과 에블린, 그리고 그들을 포위했던 용병들까지 모두가 소리가 나는 쪽을 돌아보았다. 숲의 나무들 사이로 번뜩이는 수십 개의 눈동자들이 나타났다. 회색 털을 가진 거대한 늑대들이었다. 좋기 10마리는 넘어 보이는 늑대떼가 반원형으로 포위망을 형성하며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다. 피 냄새를 맡고 온 것이다. 하지만 놈들의 목표는 단지 부상당한 박일병만이 아니었다. 이 눈밭에서 벌어지는 모든 피비린내 나는 존재들, 즉 인간들 전부가 놈들의 사냥감이었다. 상황은 한순간에 3파전으로 바뀌었다. 하태준과 에블린, 그들을 노리는 용병들, 그리고 그들 모두를 노리는 굶주린 늑대떼. 누구도 먼저 움직이지 못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오직 거친 숨소리와 늑대들의 낮은 으르렁거리는 소리만이 서론을 채우고 있었다. 용병들의 리더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소리쳤다. 제기랄 늑대부터 처리해. 그의 명령에 용병들이 늑대를 향해 화살을 날렸다. 개 화살 하나가 선두에 선 늑대의 어깨에 박혔다. 크앙 늑대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눈밭을 뒹굴었다. 하지만 그것은 늑대들의 야성을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피냄새에 흥분한 늑대들이 일제히 달려들기 시작했다. 가장 가까이 있던 용병에게 거대한 늑대 한 마리가 몸을 날렸다. 아악 용병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늑대는 그의 목덜미를 물어뜯었다. 눈밭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용병들은 늑대와 뒤엉켜 싸우기 시작했고 화살과 비명이 난무했다. 지금이야. 하태준이 소리쳤다. 이것은 신이 내린 기회였다. 그는 에블린과 박일병이 누워있는 들것을 끌고 혼란을 틈타 반대편으로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탈출은 순탄치 않았다. 몇몇 늑대들이 그들을 발견하고 이쪽으로 달려들기 시작했다. 번뜩이는 이빨과 굶주림에 가득 찬 붉은 눈. 이제 그들은 인간이 아닌 자연이 만들어낸 가장 원초적인 공포와 마주해야 했다. 그리고 그 순간 에블린은 자신도 모르게 하태준의 앞을 가로막으며 소총을 들어올렸다. 그녀 안에 군인의 본능이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크르르릉 성난 늑대들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다. 눈밭은 순식간에 인간과 짐승이 뒤엉킨 생지옥으로 변했다. 용병들은 자신들을 향해 달려드는 늑대들을 향해 필사적으로 화살을 날렸지만 흥분한 늑대들의 기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의 살점이 뜯겨나가고 붉은 피가 하얀 눈 위를 섬뜩하게 물들였다. 아비 규환 속에서 하태준 상사는 박지훈 일병이 누워있는 간이 들것을 끌고 필사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뛰었다. 이것은 혼란을 틈타 빠져나갈 유일한 기회였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은 늑대 2마리가 굶주린 눈을 번뜩이며 그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거대한 회색 늑대는 마치 땅을 박차고 날아오르는 미사일처럼 무서운 속도로 거리를 좁혀왔다. 안돼. 하태준은 들것을 내려놓고 권총을 꺼내 들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에블린 카터 대위가 그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그녀는 더 이상 공포에 질려 떨고 있던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의 푸른 눈동자는 냉철한 전사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용병 중 하나가 떨어뜨린 VSS 저격 소총을 어느새 챙겨 들고 있었다. 철컥.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장전하고 자세를 낮춰 견착했다. 그녀의 모든 동작은 웨스트포인트 교본에 나오는 것처럼 정확하고 안정적이었다.
비켜 위험해 하태준이 소리쳤지만 에블린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조준경 너머 맹렬하게 달려오는 늑대의 미간에 고정되어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녀의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이것은 훈련이었다. 수백 번 반복했던 사격 훈련. 목표는 움직이는 표적. 거리는 50m. 숨을 멈췄다. 그리고 방아쇠를 당겼다. 퍽 VSS 특유의 둔탁하고 낮은 격발음이 울렸다. 총알은 정확히 선두에 달려오던 늑대의 머리를 관통했다. 크앙하는 단말마와 함께 거대한 늑대의 몸이 앞으로 고꾸라지며 눈밭을 뒹굴었다. 뒤따라오던 늑대는 동료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잠시 주춤했다. 에블린은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재빨리 놀이쇠를 당겨 재장전하고 다시 한번 방아쇠를 당겼다. 퍽 두 번째 총알이 남은 늑대의 앞다리를 꿰뚫었다. 깨갱하는 비명과 함께 늑대는 다리를 절뚝거리며 숲속으로 도망쳤다. 상황은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하태준은 입을 살짝 벌린 채 총구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훅 풀어내는 에블린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놀라움, 그리고 경이로움, 그녀가 단지 이론에만 강한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었음을, 실전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진짜 군인임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뭘 멍하니 서 있어 가야지. 에블린이 하태준을 향해 소리쳤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안도감이 교차하고 있었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해냈다.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 동료를 지키는 주체가 되었다. 알겠다. 하태준은 짧게 대답하고 다시 들것을 잡았다. 두 사람은 다시 뛰기 시작했다. 뒤에서는 여전히 용병들과 늑대들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다. 얼마나 달렸을까? 그들은 마침내 늑대들의 추격에서 벗어나 작은 계곡 아래에 도착했다. 얼어붙은 계곡 물옆. 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잠시 숨을 돌렸다. 하하, 대단했어. 정말 대단한 사격 실력이었어. 하태준이 진심으로 그녀를 칭찬했다. 에블린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돌렸다. 웨스트포인트 사격 대회 챔피언이었어. 별거 아니야. 그녀는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숨길 수는 없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녀는 아버지나 오빠들의 후광이 아닌 오직 자신의 능력만으로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았다. 그것도 자신이 내심 존경하기 시작한 남자에게. 심장이 기분 좋게 두근거렸다. 하지만 이제 어떡하지? 용병들이 다시 쫓아올 거야. 그들은 우리가 장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 에블린의 목소리가 다시 걱정으로 물들었다. 하태준은 계곡 주변의 지형을 살폈다. 좁고 가파른 협곡, 곳곳에 흩어진 큰 바위들. 방어하기에는 나쁘지 않았지만 탈출로는 단 하나뿐이었다. 놈들이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함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함정 내에 놈들의 발을 묶고 우리의 위치를 숨길 수 있는 자연을 이용한 부비 트랩입니다. 그는 주변의 굵은 나뭇가지와 덩굴, 그리고 군용 와이어를 이용해 함정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의 손에서 자연물들은 치명적인 무기로 변해갔다. 나무를 휘어지게 만들어 밟으면 튕겨오르는 올가미, 눈 밑에 구덩이를 파고 나뭇잎으로 위장한 함정, 덩굴을 엮어 만든 그물. 에블린은 그의 작업을 도우며 그의 지식과 기술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이것은 교본에 나오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다. 수많은 실전 경험을 통해 체득한 살아있는 지혜였다. 함정 설치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다. 박일병이 신음하며 의식을 되찾았다. 하하 상사님, 지우나 정신이 들어. 하태준이 달려가 그의 상태를 살폈다. 다행히 열은 내렸고 안색도 조금 돌아와 있었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박일병이 울먹이며 말했다. 아니다. 내 잘못 아니야. 지금은 말하지 말고 기운 차리는 데만 집중해. 하태준이 그의 어깨를 다독였다. 바로 그때 에블린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온다 계곡 위쪽에서 접근하고 있어 용병들이었다. 늑대 떼와의 싸움에서 살아남은 4명의 용병들이 피투성이가 된 채 분노에 가득 찬 눈으로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은 동료의 죽음에 이성을 잃은 듯 보였다. 거기 서라. 이 쥐새끼들아, 너희들 때문에 내 동료들이 죽었어. 리더가 고함을 지르며 화를 겨누었다. 상황은 다시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달았다. 박일병을 데리고 바위 뒤에 숨어 이건 내가 맞는다. 하태준이 에블린에게 소리치며 앞으로 나섰다. 하지만 에블린은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 이번엔 같이 싸울 거야. 내 등 뒤는 당신에게 맡길게. 그녀는 소총을 들고 하태준의 옆에 섰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하태준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더 이상 그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좋아. 내가 앞으로 나아가서 놈들을 함정으로 유인한다. 당신은 뒤에서 어모 사격을 해줘. 내가 신호를 보내면 가진 총알을 전부 쏟아부어. 알겠나? 알았어. 하태준은 권총을 들고 바위 밖으로 뛰쳐나갔다. 나 여기 있다. 이 겁쟁이들아,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 그의 도발에 흥분한 용병들이 일제히 그를 향해 화살을 날리며 달려들었다. 하태준은 지그재그로 뛰며 화살을 피했다. 그는 계산된 움직임으로 용병들을 자신이 설치해둔 함정지대로 유인했다. 지금이야 첫 번째 용병이 눈 밑에 숨겨진 구덩이에 빠졌다. 아악하는 비명과 함께 그의 몸이 사라졌다. 뭐야? 남은 용병들이 주춤하는 사이 두 번째 용병이 덩굴로 만든 올가미를 밟았다. 휙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몸이 공중으로 솟구쳐 나무에 거꾸로 매달렸다. 이제 남은 것은 리더를 포함한 2명. 그들은 함정을 눈치채고 더 이상 달려들지 않고 멀리서 활을 쏘기 시작했다. 하태준은 바위를 엄폐물 삼아 간신히 화살을 피했다. 거리가 너무 멀어 권총의 유효 사거리가 닿지 않았다. 교착 상태였다. 바로 그때 에블린이 움직였다. 그녀는 바위 위로 올라가 저격 자세를 취했다. 위험한 행동이었지만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젠장. 저 여자부터 쏴. 리더가 에블린을 발견하고 활을 겨누었다. 걔 화살이 그녀를 향해 날아왔다. 위험해. 하태준이 몸을 날렸다. 그는 에블린을 밀쳐내고 대신 그녀의 자리에 섰다. 퍽 화살이 그의 방탄조끼를 뚫지는 못했지만 어깨에 강한 충격을 주며 박혔다. 하태준이 신음하며 비틀거렸다. 그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몸을 던진 것이다. 에블린의 심장이 치는 것 같았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랐다. 그녀의 눈에 비친 세상이 붉게 물들었다. 그녀는 조준경 너머 비웃고 있는 리더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겼다. 퍽 총알은 정확히 리더의 어깨를 꿰뚫었다. 아악. 리더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남은 용병 1명은 리더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숲속으로 도망쳤다. 상황은 끝났다. 에블린은 총을 떨어뜨리고 하태준에게 달려갔다. 괜찮아? 어디 다쳤어? 그녀가 울먹이며 그의 어깨에 박힌 화살을 살폈다. 괜찮아. 조끼 덕분에 살았어. 멍 좀 들었겠지? 하태준은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지만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창백했다. 에블린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알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이 뒤섞여 폭발했다. 하태준은 말없이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의 거친 손길이 이상하게도 위로가 되었다. 이제 그들은 서로의 생명의 은인이었다. 혹한의 설산 속에서 피와 죽음의 한가운데서 두 사람의 마음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깊게 이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위협은 끝나지 않았다. 도망친 용병은 분명 본대에 이 사실을 알릴 것이고 더 큰 위협이 그들을 덮쳐올 터였다. 계곡의 싸늘한 공기 속에는 화약 냄새와 피비린내가 뒤섞여 있었다. 방금 전까지 생사를 오갔던 격렬한 전투의 흔적은 하얀 눈 위에 어지러운 핏자국과 버려진 무기들로 남아 있었다.
에블린 카터 대위는 여전히 하태준 상사의 품에 얼굴을 묻은 채 가늘게 어깨를 떨고 있었다. 자신을 구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몸을 던졌던 그의 모습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을 관통했던 것은 공포가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의 파동이었다.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보호하고 싶은 존재가 되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 이제 그만 일어나십시오.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 없습니다. 하태준의 무뚝뚝한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그는 그녀를 부드럽게 떼어내고 어깨에 박힌 화살을 인상 한번 찌푸리지 않고 툭 뽑아냈다. 방탄조끼에 세라믹 플레이트가 깨져 있었지만 다행히 피부를 뚫지는 않았다. 하지만 아직도 놈들이 도망친 놈은 분명 지원을 요청하러 갔을 겁니다. 늦어도 일시간 안에 놈들의 본대가 헬기를 타고 이곳으로 들이닥칠 겁니다. 그 전에 최대한 멀리 벗어나야 합니다. 그의 판단은 냉정하고 신속했다. 그는 쓰러진 용병들의 리더에게 다가가 압박붕대로 손목을 결박하고 입에 재갈을 물렸다. 포로로 삼아 정보를 캐내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용병들의 시신에서 쓸만한 장비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여분의 탄약, 비상식량,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휴대용 무전기였다. 이걸로 우리도 교신을 할 수 있겠어? 에블린이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요. 이걸 켜는 순간 우리 위치가 발각됩니다. 이건 듣기만 하는 용도입니다. 놈들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그들의 허를 찌르는 데 사용할 겁니다. 하태준은 무전기를 귀에 대고 주파수를 맞췄다.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다급한 목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놈들이었다. 알파팀 전멸 반복한다. 알파팀 전멸 목표물들은 생존자와 함께 남쪽 계곡으로 이동했다. 늑대들의 습격도 있었다. 빌어먹을. 헬기 이륙까지 20분 베타팀과 찰리팀은 즉시 남쪽 계곡을 포위하고 추격하라.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라. 상황은 생각보다 더 심각했다. 놈들은 최소 2팀 이상의 병력을 더 보유하고 있었고 헬기까지 동원할 생각이었다. 하늘과 땅, 모든 곳에서 포위망이 좁혀오고 있었다. 남쪽은 능선이 험해서 이동하기 힘든 곳인데 에블린이 지도를 보며 중얼거렸다. 그래서 가는 겁니다. 놈들은 우리가 당연히 이동하기 쉬운 동쪽이나 서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길이 지금 우리에겐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다시 한번 그의 판단은 그녀의 상식을 뛰어넘었다. 그는 언제나 적의 머리 위에서 생각하고 움직였다. 박일병을 데리고 그 험한 길을 갈 수 있겠어? 가야만 합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그는 계곡 주변의 지형을 이용해 다시 한번 기지를 발휘했다. 그는 쓰러진 자작나무와 덩굴, 용병들이 버리고 간 방수포를 이용해 이전보다 훨씬 견고하고 가벼운 들것을 만들었다. 그리고 박일병을 그 위에 단단히 고정했다. 이제부터는 속도전입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버텨야 합니다. 그는 들것의 앞부분을 잡고 에블린은 뒷부분을 잡았다. 두 사람은 힘을 합쳐 박일병을 들어 올렸다. 험준한 남쪽 능선을 향한 필사의 탈출이 시작되었다. 길은 예상보다 훨씬 더 험난했다. 날카로운 바위들이 발목을 위협했고 얼어붙은 비탈길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미끄러졌다. 들것을 든 두 사람의 팔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욱신거렸고 폐는 차가운 공기에 찢어질 듯 아팠다. 에블린은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지만 그때마다 하태준이 앞에서 든든하게 버텨주었다. 그의 등은 그녀에게 이제 단순한 동료의 등을 넘어 의지하고 싶은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다. 한참을 올랐을까? 그들은 잠시 숨을 돌리기 위해 바위 뒤에 멈춰섰다. 하태준은 무전기에 다시 귀를 기울였다. 놈들이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발자국을 발견했다. 젠장, 정말 그쪽으로 갔어. 헬기가 곧 도착한다. 정상 부근의 낡은 산장을 포위해라. 그곳이 그놈들의 마지막 도주로일 것이다.
놈들이 그들의 이동 경로를 파악한 것이다. 그리고 최종 목적지로 산장을 지목했다. 산장이 근처에 그런 곳이 있었나? 에블린이 물었다. 네, 지금 우리가 가는 길 끝에 폐쇄된 기상 관측소가 하나 있습니다. 놈들은 우리가 그곳으로 갈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길로 가야지. 그곳으로 가면 독 안에 든 쥐가 되는 거잖아, 아니요? 그곳으로 갈 겁니다. 하태준의 대답은 또다시 그녀의 예상을 빗나갔다. 미쳤어. 거기로 가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싸울 겁니다. 더 이상 도망만 다닐 수는 없습니다. 도망의 끝은 결국 막다른 길입니다. 놈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먼저 놈들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든 것을 끝낼 겁니다. 그의 눈빛은 결연했다. 도망자가 아니라 사냥꾼의 눈빛이었다. 그는 이 지긋지긋한 추격전을 끝내고 정면으로 맞서 싸울 결심을 한 것이다. 에블린은 잠시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같이 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굳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동의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었다. 적의 심장부로 뛰어드는 한 팀의 전사였다. 그들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폐쇄된 기상 관측소를 향하여. 그곳은 그들의 무덤이 될 수도 혹은 역전의 발판이 될 수도 있는 운명의 장소였다. 관측소에 가까워질수록 하태준의 움직임은 더욱 신중해졌다. 그는 더 이상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애썼다. 바위 위를 밟고 바람에 쓸려 눈이 얕게 쌓인 곳을 골라 걸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십시오. 관측소는 낡았지만 돌로 지어져서 방어에는 유리합니다. 하지만 창문이 많아서 사방이 노출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놈들이 도착하기 전에 그 단점을 역으로 이용할 겁니다. 그는 에블린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방어 계획이 아니었다. 관측소 전체를 거대한 함정으로 만들고 놈들을 안으로 유인해 섬멸하려는 대담하고 치밀한 작전이었다. 에블린은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전율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완벽한 전장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마침내 그들은 눈 덮인 언덕 위에 홀로 서 있는 낡은 기상 관측소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회색 돌로 지어진 2층 건물은 마치 유령의 성처럼 스산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그들보다 먼저 도착해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는 적들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멀리서 들려오는 헬리콥터 소리가 이제 곧 시작될 마지막 전투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다. 이제 누가 사냥꾼이고 누가 사냥감인지 그 역할이 뒤바뀌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폐쇄된 기상 관측소의 공기는 죽은 듯 고요했다. 깨진 유리창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 소리만이 텅 빈 복도를 유령처럼 떠돌고 있었다. 하태준 상사와 에블린 카터 대위는 박지훈 일병을 1층의 가장 안전한 방에 눕히고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멀리서 점점 가까워지는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는 마치 다가오는 운명의 발소리처럼 심장을 옥죄어 왔다. 놈들이 최소 10분 안에 이곳을 포위할 겁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하태준이 낡은 건물의 구조를 빠르게 훑으며 말했다. 그의 눈은 단순한 공간이 아닌 전장의 지형을 읽고 있었다. 어디가 엄폐에 유리하고 어디가 적의 진입로가 될 것이며 어디에 함정을 설치해야 가장 효과적일지.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십 가지 시뮬레이션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었다. 내가 2층에서 놈들의 시선을 끄는 동안 당신은 1층에서 저격 위치를 확보해 창문이 많아서 저격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야. 하지만 동시에 당신 위치도 쉽게 노출될 수 있으니 한 곳에 머무르지 말고 계속 위치를 바꿔야 해. 알았어. 하지만 당신은 어쩔 건데 2층에서 혼자서 놈들을 상대하겠다고. 에블린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다. 나는 유령이 될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놈들을 하나씩 처리할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나는 어둠 속에서 싸우는 데는 이골이 난 사람이니까. 그는 그렇게 말하며 관측소 안에 굴러다니는 낡은 철제 캐비닛과 책상들을 이용해 바리케이드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래된 기상 장비에서 뜯어낸 굵은 전선과 쇠 파이프를 이용해 복도 곳곳에 조잡하지만 치명적인 함정들을 설치했다. 발을 헛디디면 천장에서 무거운 쇳덩이가 떨어지거나 문을 여는 순간 날카로운 파이프가 튀어나오는 시기였다. 하상사님, 저도 싸울 수 있습니다. 방 안쪽에 누워있던 박일병이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군인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아니다. 너는 다리가 불편해서 움직일 수 없어. 너의 임무는 여기서 살아남는 거야. 그리고 만약 내가 잘못되면 에블린 대위를 도와 무슨 수를 써서든 여기서 탈출해. 알겠나? 하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것은 명령이었다. 박일병은 입술을 깨물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헬리콥터 소리는 바로 머리 위에서 들리고 있었다. 헬기는 관측소 상공을 몇 바퀴 선회하더니 건물 앞 공터에 거친 눈보라를 일으키며 착륙했다. 헬기에서 내린 것은 중무장한 용병들이었다. 어림잡아 대여섯 명.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산계하며 관측소를 향해 포위망을 좁혀왔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군. 하태준은 2층 창문 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는 권총을 장전하고 숨을 죽였다. 에블린 역시 1층에 깨진 창문 뒤에 엎드려 VSS 소총의 조준경으로 접근하는 적들을 겨누고 있었다. 팽팽한 긴장감이 관측소 전체를 감쌌다. 진입 리더의 신호와 함께 용병 2명이 관측소의 낡은 정문을 발로 차고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이 1층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 에블린의 총구가 불을 뿜었다. 퍽퍽 2발의 저음탄이 정확히 2 용병의 가슴에 박혔다. 방탄복을 입고 있었지만 강력한 충격에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다. 젠장 저격수다. 2층에 있는 줄 알았는데 1층이야. 밖에서 대기하던 리더가 당황하며 소리쳤다. 모두 엎드려 연막탄 투척 용병들이 일제히 연막탄을 관측소 안으로 던져 넣었다. 순식간에 1층은 자욱한 연기로 가득 찼고 에블린의 시야는 완전히 차단되었다. 에블린이 기침하며 뒷걸음질 쳤다. 바로 그때 2층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하태준이 일부러 낡은 철제 책상을 복도로 밀어 넘어뜨린 것이다. 쾅 하는 굉음이 건물 전체를 울렸다. 놈은 2층에 있다. 주력은 2층으로 돌격하고 2명만 1층을 견제해 리더의 판단은 빨랐다. 그는 주력 부대를 이끌고 2층으로 향하는 중앙 계단으로 달려들었다. 하태준의 계획대로였다. 그는 적들을 자신이 원하는 전장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용병들이 2층으로 올라오는 순간 하태준이 설치해둔 첫 번째 함정이 작동했다. 계단참에 교묘하게 설치된 와이어를 선두가 밟는 순간 천장에 매달려 있던 녹슨 산소통이 그네처럼 날아와 용병들을 덮쳤다. 으악하는 비명과 함께 2명의 용병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함정이다. 조심해. 리더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하태준은 어두운 복도와 방들을 미로처럼 이용하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유령처럼 그들을 괴롭혔다. 갑자기 등 뒤에서 쇠 파이프가 날아와 다리를 가격하고 문을 여는 순간 전기 충격기가 작동했다. 용병들은 보이지 않는 적의 공격에 공포에 질려갔다. 그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허공에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다. 한편 1층에 남은 2명의 용병은 연기가 걷히기를 기다리며 에블린이 숨어 있을 만한 곳을 수색하고 있었다. 나와라. 이 암캐야 곱게 나오면 고통 없이 끝내주지. 그들이 에블린이 숨은 방 쪽으로 다가오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방 안에서 작은 돌멩이가 굴러나와 복도 반대편으로 굴러갔다. 적이다. 용병들이 소리에 반응해 그쪽으로 고개를 돌린 찰나
에블린이 방에서 뛰쳐나와 그들의 등 뒤를 공격했다. 그녀는 소총 개머리판으로 한 놈의 뒷머리를 가격하고 다른 한 놈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그녀는 더 이상 저격에만 의존하지 않았다. 하태준에게서 배운 근접 전투 기술을 몸으로 익히고 있었다. 2층의 상황은 더욱 격렬해졌다. 하태준은 마지막 남은 리더와 좁은 관측실 안에서 마주하게 되었다. 리더는 단검을 든 숙련된 전사였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군. 이 쥐새끼 리더가 으르렁거리며 달려들었다. 칼날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하태준은 권총을 버리고 맨손으로 그를 상대했다. 좁은 공간에서 총은 오히려 거추장스러울 뿐이었다. 두 사람의 몸이 부딪히고 뼈와 살이 맞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방을 채웠다. 격렬한 격투 끝에 하태준은 리더의 팔을 꺾어 제압하고 그의 목에 팔을 감았다. 끝났다. 하태준이 속삭였다. 리더가 버둥거렸지만 그의 목을 조르는 팔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 1층에서 제압당한 줄 알았던 용병 하나가 비틀거리며 2층으로 올라온 것이다. 그는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복수심에 불타는 눈으로 하태준에게 총을 겨누었다. 죽어라. 하태준은 리더를 제압하느라 무방비 상태였다. 피할 수 없는 공격, 탕 총성이 울렸다. 하지만 총알이 박힌 것은 하태준의 몸이 아니었다. 용병의 가슴이었다. 용병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가슴을 내려다보았다. 그곳에는 붉은 피가 번지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에블린이 떨리는 손으로 소총을 든 채 서 있었다. 그녀가 2층으로 올라와 마지막 위협을 처리한 것이다. 용병의 몸이 쓰러지고 관측소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태준과 에블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은 땀과 피, 먼지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승리의 안도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해냈어, 우리가. 해냈어. 에블린이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았다. 하태준은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그녀가 그의 손을 잡고 일어서는 순간 멀리서 또 다른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적의 것이 아니었다. 태극 마크와 성조기가 선명한 진짜 구조 헬기였다. 그들은 마침내 이 지옥 같은 설산에서 살아남았다. 서로를 믿고 서로를 지켜냈기에 가능한 기적이었다. 헬기에서 내리는 구조대원들을 바라보며 에블린은 하태준의 옆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고마워, 태준. 그녀가 처음으로 그의 계급을 떼고 이름을 불렀다. 하태준은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힘주어 잡았다. 차가운 설산의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의 손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이제 그들의 길고 길었던 전투는 끝났다. 하지만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구조 헬기의 강력한 하강풍이 눈보라를 일으키며 기상 관측소 주변을 휩쓸었다. 태극 마크와 성조기가 선명한 헬기에서 완전 무장한 한미연합 특수부대원들이 쏟아져 내려왔다. 상황은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생포된 용병들은 결박되어 헬기로 이송되었고 부상당한 박지훈 일병은 응급처치를 받으며 들것에 실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 지옥 같았던 사흘간의 사투가 마침내 막을 내린 것이다. 하태준 상사와 에블린 카터 대위는 담요를 두른 채 나란히 서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구조대원들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어색한 침묵이 흐르지 않았다. 함께 죽음의 문턱을 넘으며 쌓인 깊은 유대감과 신뢰가 말없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두 분 다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구조팀을 이끄는 한국군 대령이 그들에게 다가와 격려를 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경외감이 뒤섞여 있었다. 고립된 상황에서 부상당한 부하를 데리고 중무장한 적들을 모두 제압했다는 사실은 군의 전설로 남을 만한 일이었다. 복귀 후 합동사령부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에블린은 조사위원회 앞에서 모든 사실을 정직하게 털어놓았다. 훈련 초반 자신의 오만한 판단이 사고를 유발했다는 점, 하태준 상사의 경고를 무시했다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위원회는 술렁였지만 이내 그녀가 목숨을 걸고 부하를 구하고 적들과 싸웠다는 사실 또한 보고서에 명시되었다. 결국 그녀는 지휘관으로서의 판단 착오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경징계를 받았지만 동시에 위험을 무릅쓴 영웅적인 행동으로 표창을 받게 되었다. 에코실드를 적의 손에서 지켜낸 공로가 결정적이었다. 하태준 상사는 부하를 구하기 위해 명령을 어기고 단독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조사를 받았지만 그의 행동은 상황의 불가피성과 초인적인 영웅심으로 인정되어 모든 징계가 면제되었다. 오히려 그는 이번 작전의 1등 공신으로 부대 전체의 영웅이 되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에블린이 본국으로 복귀하기 하루 전날, 그녀는 군 병원에 입원 중인 박지훈 일병의 병문안을 마친 후 하태준을 찾아갔다. 그는 부대 근처의 한적한 호숫가에 홀로 앉아 있었다. 내일 떠난다고 들었습니다. 하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응. 본부에서 호출이 왔어. 이번 사건에 대한 상세 보고를 해야 한다고. 에블린이 그의 옆에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고마웠어.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린 모두 죽었을 거야. 대위님 덕분에 저도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공을 돌렸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에블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전역할 생각입니다. 하태준의 대답은 의외였다. 전역 왜? 이번 일로 영웅이 됐잖아. 진급도 보장될 텐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군인으로 남고 싶지 않다는 걸. 사람을 죽이는 기술이 아니라 살리는 기술을 가르치며 살고 싶어졌습니다. 당신처럼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살아남는 법을 알려주고 싶어요. 그의 시선은 멀리 호수 너머를 향해 있었다. 에블린은 그의 결정이 자신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려왔다. 나 다시 돌아올게. 꼭. 그녀는 약속하듯 말했다. 하태준은 대답 대신 그녀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리고 1년의 시간이 흘렀다. 계절은 4번 바뀌었고 지옥 같았던 설산의 기억은 흐릿한 흉터처럼 남았다. 강원도의 깊은 산골. 과거에는 버려졌던 폐교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해 있었다. 태산 생존 훈련 학교. 하태준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만든 곳이었다. 그는 군에서 전역한 후 일반인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제 재난 상황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훈련장의 오후. 하태준은 훈련생들에게 로프 매듭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군복을 벗고 편안한 아웃도어 복장을 한 그의 모습은 예전보다 한결 부드러워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예리했다. 매듭은 생명줄입니다. 대충 묶으면 당신뿐만 아니라 동료의 목숨까지 위험해집니다. 그의 강의에 훈련생들이 초롱초롱한 눈으로 집중하고 있을 때였다. 훈련장 입구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들어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긴 금발 머리를 휘날리는 한 여성이었다. 1년 전보다 한층 더 성숙하고 차분해진 분위기의 에블린 카터였다. 그녀는 더 이상 대위가 아니었다. 그녀 역시 군에서 전역한 후 국제구호단체에 들어가 전 세계의 분쟁 지역을 누비는 재난 전문가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하태준이 강의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이들에게 자상하게 매듭법을 가르치는 그의 모습은 설산에서 보았던 그 어떤 모습보다 강하고 든든해 보였다. 강의가 끝나고 하태준은 그녀를 발견했다. 그는 잠시 놀란 듯 멈춰 섰지만 이내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언제 왔습니까? 연락도 없이. 서프라이즈. 당신이 가르치는 모습. 꽤 멋진데. 나도 수강생으로 받아줄 건가? 에블린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수강료가 꽤 비싼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 수강권으로 계약하면 좀 깎아주나?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1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들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다.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애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저녁은 먹었습니까? 하태준이 물었다. 아니, 아직. 이 근처에 맛있는 거라도 있어. 그럼요. 내가 직접 잡은 산천어로 끓인 매운탕이 있는데 맛이 기가 막힙니다. 좋아. 기대할게. 대신 조건이 있어. 에블린이 그의 팔짱을 끼며 말했다. 뭔데요? 이제 대위님이나 에블린 씨 말고 그냥 에블린이라고 불러줘. 우리 사이에 격식은 필요 없잖아. 하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에블린.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에블린의 얼굴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가 번졌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 산장으로 향했다. 저녁 노을이 길게 늘어선 나무들 사이로 비치며 그들의 앞길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혹한의 설산에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이제 따뜻한 봄 햇살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생존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함께 살아가고 함께 사랑하기 위한 아름다운 여정의 시작이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차가운 설산의 눈보라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싸움과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때로는 에블린 대위처럼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사로잡혀 무모한 선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태준 상사처럼 과거의 상처를 안고 조용히 살아가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이냐고. 그것은 최첨단 장비도 화려한 이론도 아닌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용기라고 말합니다. 두 주인공은 서로에게 가장 완벽한 교관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태준은 에블린에게 데이터가 아닌 본능을 믿는 법을, 그리고 무엇보다 동료의 생명을 존중하는 책임감의 무게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반대로 에블린은 하태준에게 다쳤던 마음을 여는 법을, 그리고 혼자가 아닌 함께 싸우는 법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비로소 하나의 완전한 팀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진정한 강함은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기댈 줄 아는 것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동료를 향한 작은 희생과 서로를 향한 굳건한 믿음이라는 것을요. 혹시 지금 삶의 혹한기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당신의 손을 잡아줄, 당신이 손을 잡아주어야 할 누군가가 분명 곁에 있을 겁니다. 서로의 온기가 모일 때 우리는 그 어떤 시련의 눈보라도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본 영상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 사건, 배경은 작가의 상상력으로 창작된 허구이며 교육적인 메시지 전달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단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또한 영상에 묘사된 생존 기술이나 군사 전술은 극적인 효과를 위해 각색된 부분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지도 없이 절대로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